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 마음의 지혜. 마음을 잘 파악하고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아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시장. 교수님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150년 미국 주식시장, 네. 채권시장의 역사를 보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를 보여주는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증시, 주식시장, 채권 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완전 아웃라이어예요. 그래서 이만큼 변동성을 보이는 거고, 네. 너무 또 주가가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헤지펀드들의 환매수, 숏 커버링이 많았을 거고, 왜냐면 헤지펀드들은 포지션이 있을 때 숏친 조식이 20% 오르면 겁이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가격 불문하고 환매수를 하는 경향도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큰 경제 산업 구조를 가진 데가 우리이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그 매크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는데, 아마 이제 알고 트레이딩하는 큰 기계 주문들이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펀디멘털 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그쵸. 왜냐하면 과거 5년, 10년과는 다른 그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과거보다는 높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금리,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S&P가 내년 기업이익 기준으로 퍼가 한 18배 돼서 네. 조금 부담되는 수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그 낙관으로 확 돌아서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아니 이제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 오늘 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지표들, 기업들의 실적이나 향후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오히려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차근히 오르는 게 차라리 그렇죠. 낫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별로도 아까 우리 여행커님이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10% 이상 오른 것들이 보면 반도체 지수, 석스, AMD, 그 다음에 메타, 뭐 메타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고, 실적 쿠팡이 한 좋았죠? 23% 올랐습니다 오늘. 실적이 좋았어서. 근데 쿠파랑 바로 옆에 있는 게 쿠파라고 있어요. 제 후배가 여기 그 근무를 싱가포르에서 정말요? 하는데, 이제 그 클라우드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약간 SAP랑 비슷한 걸 네. 해요. 근데 여기 주가가 25%를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쵸. 급상승한 것도 있지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또 너무 반등한 것도 있어서, 우리가 뭐 좋은 CPI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 우리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볼, 시장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교수님? 처음으로 이제 어제 발표됐던 CPI 내용. 그래서 뭐 그 CPI가 이제 지금 아마 파웰 의장이나 시장이 원하는 것은 한 2달 연속 확실하게 CPI가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약간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된 10월 CPI는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이게 고공행진을 할 때는 또 전월 대비로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로 많이 보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공식적인 CPI가 전월 대비, 그러니까 10월이 9월 대비 0.44% 올랐고 생각보다 훨씬 증가율이 좀 증가 폭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게 0.7% 상승. 지난달에는 이게 상당히 속을 썩였는데 네.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저도 그 자동차 시장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차 가격이 최근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3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 기업들이 금년 들어서 뭐 5에서 10%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부담을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그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에너지나 식품, 그 다음에 이제 쉘터라고 하는 거주 비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그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 거주 같은 거는 완연히 미국의 거주형 부동산은 꺾였고 네. 특히 모기지 금리가 지금 10%를 넘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약간 낙관으로 돌아서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스티키하다는 부분이 거주 비용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차를 두고 꺾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내년 초가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낙관론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리스크 오프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임하는 건데 리스크 온 모드로 좀 바뀌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큰 투자 심리의 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나 많이 반응을 할지는 저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뭐 7.7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지수가 오를 줄이야 싶었는데 다들 많이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도 좋았지만 그 내용들이 그쵸.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달 연속 상당히 그 인플레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진짜 꺾인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텐데 아마 다음 달에도 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그 낙관적인 견해가 네. 좀 이제 갑자기 많이 부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여기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또 아마 잠시 후에 우리 이양현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실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최고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정크본드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돈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0년 된 채권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을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전에 그저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그러니까 그 이제 해외 정보를 직접 접하고 싶은 분들은 가장 권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뉴스가 좀 더 많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다양한 정보가 많은 건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조금 그 잘 나가는 똑똑한 투자가들 그 기사 특집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특집이 여기에 사진을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한국의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공격했던 엘리엇 헤지펀드의 포싱어 창업자. 네. 오른쪽은 이제 다니엘 로앱이라고 이분도 월가 헤지펀드의 거물인데 이렇게 그 아비트라지나 이런 그 좀 디스트레스드 그러니까 많이 그 급락한 주식이나 채권을 그 적절한 가격에 잘 매수해서 네. 이제 많은 차익을 내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최근에 정크본드를 매입을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결국 정크본드라는 거는 부도율의 함수인데 네. 너무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 정크본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을 이제 요 다음 페이지와 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왼쪽은 이제 정크본드의 그 금리죠. 그래서 이제 신용도가 낮은 이제 채권인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 뭐 어제는 국채 금리가 내려왔지만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많이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와 정크본드의 그 금리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스프레드가 지금 8%까지 올라가서 근데 실제 부도율을 금년에 보면
미국 경기가 여전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부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도율 대비 너무 채권 가격이 저평가됐다. 네. 그래서 기회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자본 구조 관점에서 보면 채권이 있고 뭐 정크펀드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물 헤지펀드들이 정크펀드를 저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주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다는 그런 단서입니다. 이게 네. 이제 최근에 좀 나온 뉴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이 제가 그 글로벌 라이브에도 이걸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그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너무 관심 많고 주위에서도 야 그거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었다 얘기를 해서 제가 아침에 듣는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무슨 뭐 탑 에펠탑 같은 네. 건데 145년,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미국 국채의 그 연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의 연수익률을 이제 표기하고 그것을 수익률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연도 기준으로 미국 10년 국채 10년 국채 수익률이 가장 많았던 거는 이 가운데 제일 탑의 높은 부분인 2.5에서 5%.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을 보면 어떤 해에는 국채 수익률이 30%가 넘었던 경우도 있고, 근데 올해 2022년이 어디 와 있냐면 제일 왼쪽. 그러니까 아무도 지난 14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15% 이상의 하락을 보인. 네. 이거는 그러니까 145년 동안 한 번도 없은 완전한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정부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채권이 너무 버블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쵸. 거기에다가 인플레가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제 그런 펀디멘털한 이슈가 있었지만 너무 이것은 이제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권이건 주식이건 개별 종목이건 좀 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20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5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 150, 145년 만에 가장 하락이 큰 해 한 해가 올해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채권 쪽에 계신 분들도 뭐 주식도 별로고 채권도 별로고 이제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정말 최악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좋은 기회를 네.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네. 이와 함께 바로 다음 표로 보면 주식 시장도 그러니까 주식 네. 시장도 채권처럼 뭐 150년 만에 가장 그 아웃라이어는 아니지만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뭐 한 150년 중에 톱 10에 들 정도로 금년의 하락폭이 컸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20% 이상 연 기준으로 S&P 500 주가가 하락한 적이 10회도 되지 않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는 27%를 S&P 기준으로 하락했고 최근에 이제 뭐 몇 주 사이에 이제 회복은 많이 됐지만 그래서 채권 못지않게 주식 시장도 역사에 남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뭐 이러한 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유가증권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하여간 그 무릎 밑에까지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어제 미국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러한 그 리스크 온으로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시장이 일직선으로 수직 상승을 하지는 않겠죠. 앞으로 계속.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하루 동안 급등했다고 해서 막 우리가 설레발을 치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시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뭐 우리 3프로 나와서도 그렇고 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항상 리스크 우리 개별 시장이건 특히 개별 종목은 내가 투자한 종목의 5대 리스크를 체크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투자를 내가 잘하려면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 뭐 기라성 같은 헤지 펀드가 있지만
진짜 그 전문가들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데는 밀레니엄 파트너스라는 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면 그 창업한 잉글랜더라고 이제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한 100조 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연 기준으로 여긴 손실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지난 3, 40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한 수백 개의 헤지 펀드들을 각자 운영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수익률이 5% 이상 하락하면 거의 아웃을 시킵니다. 퇴출을 시켜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는 개별 펀드 매니저도 그게 그 펀드의 성공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전체 펀드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수익률이 26%, 올해 그 어려운 장에서도 10%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인사 개편을 했는데 창업자 얘기가 인사 개편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가 그 우리 펀드의 성공 요인이고 앞으로는 그걸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청취자분들도 하여간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네. 개별 종목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경기가 회복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안 좋을 때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하나, 개별 그 전략의 리스크는 어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간 꼼꼼히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명심해야 할 그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뭐 메타가 밤사이에는 10% 넘게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에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나 감원 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메타가 과연 어느 방향성을 보이게 될 것인가는 사실 너무 안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메타 주가가 저점 대비 한 20%그 반등을 반등. 보였어요. 진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작년 고점 대비는 한 70% 이상 네. 하락을 한.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반열에서 이제 그 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화요일 날 이제 메타가 미국 서부 그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직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특히 이제 11,000명 해고당하는 직원들한테 개별 이메일을 보내서 네. 미국 같은 데는 이러한 그 대규모 해고를 할 때 금융권이 이제 금융위기 때 그랬죠. 보통 회사 출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책상 정리를 자기가 못 합니다. 아니면 출근을 할 때 액세스 카드가 되지가 않거나. 근데 이제 이 메타는 그래도 조금 저커버그가 약간 그 아량이 있었는지 직원들이 그 인터널리 내부적으로 굿바이 인사를 다른 직원한테 하라고 이메일을 약간 그 액세스를 허용을 마지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출근은 못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직원들한테 글을 냈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회사에 중대한 정보가 있으면 영어로는 material information이라고 회사의 펀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즉시 미국 그 증권관리위원회에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8K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커버그의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고속 성장을 메타가 했고 뭐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이 고성장이 지속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엄청난 인력을 뽑았고 특히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었으니까. 네. 근데 이 우상향하는 직산으로 알았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밑에 보면 액츄얼이라고 실제 결과는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실제 메타 같은 경우 지난 분기에는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의 영향도 받지만 너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하고 이미 덩치가 커지니까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성장이 둔화가 되는.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커버그의 항변이에요. 너무 우리가 덩치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메타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저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면 메타가 이렇게 좀 망가진 그러한 그 실제 직접적인 요인이 산업 내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틱톡의 그 급부상. 근데 틱톡도 올해
그 전반적인 그 온라인 광고 시장이 지금 둔화가 위축이 되면서 틱톡도 금년 그 매출 전망을 20% 이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타 개별 기업의 문제도 있고 조금 더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알파벳도 지금 안 좋고 틱톡 심지어 틱톡 같이 마켓 시어가 좀 늘어나는 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광고 여기에 의존하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를 우리가 좀 더 놓고 보면 그 3분기 기준으로 우리 직원이 8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알파벳 같은 데는 15만 명이 넘으니까 알파벳은 한 2배 이상 직원이 더 큰 회사인데 11,000명을 이제 해고를 하면 이제 한 직원이 한 7만 6천 명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해고한 게 13%인데 이미 금년 들어서 소문 없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0% 정도 내외 구조조정을 했고 이번에 한 13%를 하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인원을 한 25% 정도 감원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냐. 한국은 이제 노조도 있고 한국은 그 종업원이 동의를 안 하면 해고를 일방적으로 그 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되게 노동시장이 유용해서 기업들이 보통 통보를 주고 한 2-3달치 월급만 주면 해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인건비가 변동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한국은 이제 인건비가 원래는 이론적으로 노동비는 우리가 변동비라고 하는데 이제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경우는 보면 이번에 해고당하는 종업원들한테 이제 4개월치 급여를 주고 보통 우리 주는 해고시킬 때보다 훨씬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추가로 주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한 반년 정도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직장을 구하라고. 근데 실제 뭐 지금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코딩 작업의 시장 그 고용 시장은 완전히 지금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넷플릭스, 트위터들이 2017년 이후로 지난 4년 동안 얼마만큼 인원을 많이 증가시켰냐.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4년 사이에 인원을 한 100% 정도 늘렸습니다. 근데 특히 많이 늘린 데가 메타와 아마존. 엄청 늘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2년 사이에 종업원을 거의 200%, 그러니까 3배 정도 늘렸다는 얘기고 그나마 빅테크 중에서 인원을 좀 덜 증가시킨 데,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가 여전히 높은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성장률을 만들어내면서 인원의 증가는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 좋은 회사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보다 조금 많이 증가시켜서 한 50%, 그다음에 알파벳도 한 100% 증가를 시켰는데 200% 정도 증가시킨 메타, 아마존에 비하면 그래도 알파벳이 좀 보수적이었다. 근데 이번에 하여간 주가가 직격탄을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맞은 데들은 전반적인 매출은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원을 가장 많이 뽑았던 메타와 아마존이다. 그래서 이제 큰 후유증을 이 두 회사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저 중간에 트위터도 의외인데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엄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실리콘밸리가 전반적으로 약간 블랙홀 같이 이 고급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과학자 인력들을 그냥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대개 이제 그 대학 졸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초봉이 18만 불 정도에서 시작하고 거기다 몇만 불 보너스를 주니까 3억이 넘는 연봉으로 대졸 그 초년생들이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얼마만큼 부담이 많이 됐는지 뭐 물론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지만 여기들도 부담이 많이 됐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메타 플랫폼스의 보고서, SEC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해석을 그러니까 여기 좀 이제 해주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런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도 IR 홈페이지를 가면 거기에 이제 그 SEC 파일링이 있어요. 미국 한국으로 치면 이제 감독원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우리도 이제 DOT라는 게 한국에도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임의 보고서라고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이 너무 중요한 게 발표가 그 발생이 했으면 이제 바로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이제 그걸 8K 임의 보고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인원 구조 조정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첨부 파일로 저커버그가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보내는 편지, 레터가 사내 그 문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번 4분기 매출은 큰 예상과 변화가 없고 이미 3분기 실적 때 이제 비용 전망을 했었어요. 인건비, 뭐 SG&A,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R&D, 뭐 이런 것도 비용은 이미 이 그 11,000명 해고 관련된 비용이 다 감안이 된 거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안 밝혔기 때문에 왜 비용이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미 경영진은 한 3주 전에 2, 3주 전에 실적을 발표할 때 이미 이것을 다 계획을 하고 그 숫자에 녹여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추가로 그 이후로 변하는 내년에 여전히 리얼리티 랩,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그 적자는 계속 더 커질 것이고 그 대신 내년에 설비 투자 그 계획이 원래는 한 340억 달러에서 한 39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한 50조 원을 설비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보다도 투자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약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낼 텐데 내년 이익 전망을 조금 상향 조정, 비용 측면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건 아니고 그 저커버그가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임직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의 변경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언급을 안 해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도 문제지만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많이 문제였잖아요.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이건 전 세계 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경영진이 얼만큼 그 도덕성이 있냐, 거버넌스가 좋냐를 제일 많이 보는데 우리도 미국이나 한국 투자에 볼 때 그런 거버넌스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얼마만큼 모든 주주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그 형평성 있게 이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뭐 일론 마스크가 약간 주주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고 저커버그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과는 했지만 원래 이 상황이 이러한 그 메타버스 상황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됐으면 이사회에서 아마 최고 경영자를 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저커버그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창업자이고 회사의 그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분율이 13%밖에 안 되지만 의결권은 54%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사회를 자기 프렌드 친구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주총에서는 이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모든 안건을 다 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SS라는 전문기관의 거버넌스 평가를 보면 메타,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이 다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회사인 건 참 이런 데가 맞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이제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어떤 기사일까요? 이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되게 지금 비정상적인데 그렇게 구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코딩 회사들이 구경제 기업들 이게 뭐 방산업체건 헬스케어건 아니면 전통업체 GM 같은데 안 왔는데 이번에 수만 명이 해고가 실리콘밸리에서 몇 주 사이에 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러 미국 전역으로 떠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통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람을 못 뽑았는데 이번에 인력을 좀 확충해서 오히려 인력 개편이 되면서 미국 경제 산업에는 조금 좋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인사이트 깊은 내용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와, 이분이 찐이신데 뭐 이런 댓글 올려주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뵙고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뵐 수 있지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요, 여러분 자주 콘텐츠를 접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예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예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